인문예술 4번 지문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문은 예술과 표현의 관계에 대해서 서술한 지문인 것 같습니다. 예술 지문입니다. 세미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마음속 상태를 겉으로 분명하게 드러내거나 나타낼 때 표현이라는 말을 쓴대요. 자, 그럼 일반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내거나 나타낼 때 뭘 쓴대요? 표현이라는 말을 쓴대요. 그러면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도 나오겠다. 요 생각해 줄 수 있죠? 그러나 표현이라는 말이 단지 자신의 심리적 상태를 드러내는 데만 쓰이는 것이 아니래요. 때로는 자연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나 반응에도 표현이라는 말이 사용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의 태도나 반응이 있을 때도 무슨 말을 쓸 거야? 표현이라는 말을 쓰겠다. 지금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와 일반적인 경우로 뭐를 한 거예요? 지금 분류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응상 찾아줘야 됩니다. 축 늘어진 나뭇가지를 보고 애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태도나 반응과 의미적으로 어때요?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대응됩니다. 이는 나뭇가지 자체가 감정을 지닌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면의 정서를 투영하고 외부로 드러내는 행위를 통해 표현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는 거래. 그러면 내면의 정서 투영, 태도나 반응입니다. 외부로 드러내는 행위, 이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태도나 반응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하지만 표현이라는 말이 가장 널리 사용되는 분야는 다름 아닌 예술이며 예술과 표현의 관계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다양한 견해가 논의되어 왔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일문단 내용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표현을 어떻게 생각해요? 감정을 겉으로 분명하게 드러내면 이게 표현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요.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요. 그럴 때는 뭐 태도나 반응을 표현하는 거, 이를테면 내면의 정서를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또 외부로 행위를 드러낼 때 이런 걸 뭐라고 하기도 한다고요? 표현이라고 하기도 한다고요. 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전개될 내용은 뭐예요? 예술과 표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갈게요. 첫 번째로 표현을 예술가가 창작 과정 속에서 행하는 내적 활동으로 보는 견해가 있대요. 표현을 내적 활동으로 보겠대요. 봅시다. 이 입장에서 표현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정신적 과정, 즉 내적인 작용으로 이해했다. 즉 곧 다시 말하는 동격입니다. 자, 그러면 내적 활동의 개념이 뭐예요?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정신적인 과정이 내적 활동이 되는 거죠. 이러한 입장을 대표하는 사상가가 크로체랑 콜링 우드라고 합니다. 자, 크로체는 말합니다. 예술의 본질은 뭐다? 예술은 직관이다. 직관이 뭐죠? 생각을 거치지 않고 바로 나오는 거예요. 내면에서. 그의 관점에서 직관되기 이전의 것은 단순히 혼란스럽고 수동적인 인상에 불과하대요. 직관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에 우리의 정신이 개입하면 명료하게 구조화된 이미지로 객관화된대요. 자, 정신이
개입되면요. 구조화된 이미지로 객관화되고요. 이때 정신활동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겠대요? 이 사람은 직관이라고 부를 거고 동시에 그게 뭐래요? 표현이래요. 따라서 그는 예술가가 직관을 통해서 뭐를 하는 거야? 내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자발적으로 그런 활동으로 이해했대요. 그러면 지금 첫 번째 견해 정리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견해는 크로체의 견해인 것 같아요. 자,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신이 개입되면 구조화된 이미지로 나온대요. 그걸 뭐라고 보겠대요? 직관이라고 보겠대요. 동시에 뭐라고 보겠대요? 표현이라고 보겠대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직관을 통해서, 자, 그럼 이 정신이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직관이 되겠네. 직관을 통해서 이미지를 만드는 거죠. 이걸 지금 뭐로 보겠다는 거야? 표현이라고 보겠다. 그러니까 어떤 활동이다? 표현은 내적 활동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일상적 경험 또한 알고 보면 이러한 내적 이미지가 자발적으로 생성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래.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은 뭐야? 걔네가 표현과 뭐가 똑같다는 거야? 그렇죠. 일상적인 경험이 사실상 똑같다 이런 말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관점에서 콜링 우드는 우리의 일상적 경험과 예술 간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주장을 했고, 기존의 미학이나 예술학이 일상과 예술 간의 연속성을 강조하고 예술을 일상의 정신적 삶과 유리시켜 특수한 기능이나 귀족적 취향의 산물로만 취급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대. 그러니까 예술이 일상적 경험과 같은 거라면 특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사람들은 자꾸 귀족이나 하고 그 다음에 정신적인 일상적인 삶과 유리시키고 떨어뜨린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비판했다는 거죠. 물론 예술가는 일반인이 쉽게 도달할 수 없는 풍부하고 복잡한 직관 능력 지니지만 표현이 만들어지는 방식 자체는 어떻다는 거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직관을 통해서 뭘 만든다는 거야? 이미지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처럼 크로체와 콜링 우드는 표현을 인간 내부의 과정으로 이해했다 납득되죠. 따라서 예술은 예술가가 직관을 얻은 순간 그의 내면에만 존재한다고 보았다. 자, 그러면 예술이라는 것의 전제 조건은 그의 어디에만 있는 거야? 내면에만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없는 거예요. 특히 크로체는 그림, 조각, 음악과 같은 물리적 매체로 제작된 작품을 표현 자체로 보지 않았다. 왜요? 표현은 뭐니까? 내적 활동이니까. 물리적 작품은 뭔데요? 그 내적 활동에 뭐겠어? 그냥 결과일 뿐이라는 거야. 물리적 뭐시겠네요? 그것은 단지 예술가의 내적 직관을 기억하고 타인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외적으로 구현된 수단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런 견해는 물리적 매체로 제작된 작품이 지닌 의미를 포착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리적 매체의 의미를 포착하지 못합니다. 한계입니다. 자, 그럼 이런 한계를 뭐 해줘야겠다? 앞으로 해결해야겠다. 자, 그럼 해결을 하려면 원인을 제거해 줘야겠다. 원인이 뭔데요, 그러면? 물리적 매체로 제작된 작품을 등한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 나오는 해결 방안은 물리적 매체를 등한시하지 않겠다. 요 정도 생각하면서 글을 읽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죠? 자, 2문단, 3문단이 크로체의 견해
였습니다. 2문단 3문단 이렇게 적을게요. 자, 그 다음 이제 4문단 한번 갈게요. 둘째로 표현을 예술가가 작품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감상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로 보는 견해가 있대. 작품을 통해서 뭐 한대요? 감정을 전달한대요. 이렇게 전달한대요. 이 관점은 예술의 본질을 모르던데요. 이번엔 예술의 본질을 아까 전에는 뭐로 봤어? 표현, 내적 이미지, 직관 이렇게 봤었는데 이번에는 뭐로 보겠다는 거예요? 소통으로 보겠다는 거고 톨스토이가 대표적인 인물이래요. 자, 톨스토이는 예술가가 과거에 경험한 감정을 다시 불러일으켜서 선, 색, 소리, 움직임, 언어와 같은 매체를 통해 전달해서 다른 이들로 하여금 동일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이 예술이라고 했다. 자, 크로체의 견해와 완전 좀 어때요? 상반됩니다. 자, 크로체는 예술은 내적 활동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의 내면에만 존재한다고 했는데 얘는요? 결과물이 어때야 돼요? 동일한 감정을 이끌어내야 된다. 그 말은 그러면 내적 활동이 아니라고 보는 거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문장을 뜯어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톨스토이는 예술가가 과거에 경험한 감정을 다시 불러일으킨대요. 다시 불러일으킨대요. 자, 그래서 뭘? 매체를 통해서요. 동일한 감정을 느끼게 한대요. 자, 그러면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매체를 통해서 동일한 감정을 이끌어내겠다는 거겠죠. 자, 크로체가 생각하면 완전 미치고 팔뚝 뛰겠죠.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예술은 예술가와 관객의 감정을 공유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감정은 예술가 감정이고 누가? 독자가 동일한 감정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서로가 뭐라는 거야? 공유가 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술가는 자신의 감정을 섬세하고 주도 면밀하게 표현해야 되고 관객은 이를 받아들여 동일한 심리적 경험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동일한 심리적 경험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술의 조건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나 이 견해에는 두 가지 의문이 따릅니다. 첫 번째, 실제로 일치할지 확인은 못해요. 당연하죠. 두 번째로는 예술가랑 꼭 동일한 감정을 느낄 필요 없다는 거야. 그렇지 않아도 작품을 깊이 있게 감상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사람의 문제는 뭐예요? 관객의 주체적이고 다양한 감상 가능성을 간과합니다. 자, 그럼 한번 다시 정리 한번 해볼게. 크로체 같은 경우에는 뭐만 신경 써요? 내면만 신경 써요. 문제는 뭐예요? 물체를 미안해요. 물리네요. 물리적 매개를 신경을 안 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해결 방안으로 나온 게 누구예요? 톨스토이예요. 자, 해결 방안은 원인을 억제시키면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톨스토이는 물리적 매개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예술가의 감정을 물리적인 매체를 통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동일한 감정을 느끼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크로체가 물리를 간과한 걸 어떻게 했어요? 해결하면서 나온 거예요. 자, 근데 이 사람의 문제는 뭐예요? 이 사람의 문제는 동일한 감정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뭘 무시했어요? 감상자들의 다양한 감정을 무시했다고. 그러면 해결 방안은 뭐 챙겨주면 돼요? 다양한 감정 무시 안 하면 돼요. 그 관점에서 읽히고 있는지 봅시다. 셋째로 표현을 예술작품의 내재적 성질로 보는 견해가 있다. 예술작품 자체가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대요. 이 입장은 예술작품이 구조적으로 표현성을 지니고 있으며 관객은 단지 그것을 알아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 봅시다. 음악이 슬프게 들리는 것은 우리가 슬픈 기분이 아니라 음악 자체에 각인된 표현적 속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 그럼 자, 이 사람은 예술을 어떻게 보는 거야? 그 자체로 성질이 있다. 지금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표현성을 그 자체의 성질로 가질 수 있을까? 의문이 생기죠. 해결해 봅시다. 이에 대해 랭어라는 사람은 예술작품이 감정을 상징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대. 상징화. 자, 선생님이 말합니다. 땡땡화는 땡땡이 아닌 애가 뭐가 되는 거예요? 땡땡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상징화가 어떤 의미인지 봅시다. 그는 어떤 대상의 표현적인 것이 되는 것은 그것이 인간의 감정을 드러내는 정서와 행위에 조응하는 형식을 지니기 때문이래요. 조응이라는 건 뭐냐면요. 조화를 이룬다라는 것을 말해요. 자, 그러면 어떤 대상이 표현적인 것이 되려면 그것이 그 대상이 감정을 드러내는 정서와 행위랑, 그러니까 대상이랑 누구랑 정서와 행위랑 뭐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야?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표현적인 것이 된다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지만 직이 있으니까 더 파악해 볼게요. 예술이 상징화를 하는 것은 감정 그 자체가 아니라 감정의 시간적 흐름에서 나타나는 육체적 변화와 패턴이라는 것이다.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예를 들어가 나오네요. 대응성 찾으려고 하면서 그걸 읽어보자. 기쁨은 가슴의 두근거림, 에너지의 상승, 슬픔은 울컥하는 긴장 뒤에 힘이 점차 빠지며 가라앉는 흐름으로 드러난대요. 자, 그럼 보자. 감정, 기쁨 맞나요? 근데 육체적 변화, 두근거림과 에너지의 상승 맞아요? 그 다음에 다시 감정, 슬픔 맞죠? 육체적 변화, 긴장 뒤에 힘이 빠진다고요. 이런 패턴이 뭐라는 거야 지금? 예술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긴장 뒤에 힘이 점차 빠지며 두근거림과 에너지의 상승이 문장에서 봤을 때 뭐야? 예술이 상징화하는 것이 되겠네. 됐죠? 그러면 내가 드러내려는 거는 정서입니다. 맞니? 그러면 지금 상징화하는 것이 육체적 변화고 그것이 두근거림 또는 힘이 빠지며 이거잖아. 그러면 지금 위에서 지금 그것이 인간의 감정을 드러내는 정서와 행위에 조응한대요. 자, 그러면 슬픔은 정서가 되는 거고 선생님이 봤을 때는 이것은 그것, 즉 대상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정서와 이것이 조화를 이루고 있나요? 네.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상징화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선생님의 배경 지식을 조금 알려주자면요. 상징이라는 것은 관념을, 원관념이에요. 관념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여요.
이 관념을 구체적인 대상, 넓게 보면 보조관념이 되겠죠. 이걸로 표현하는 것을 상징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평화라는 관념을 표현하고 싶어요. 그거를 비둘기라는 구체적 대상으로 표현을 하는 게 상징이에요. 그러면 다시 상징화로 가볼게요. 자, 상징화에서 보면 개념이 뭐예요? 표현적이 되는 것이 정서와 행위에 조응한대요. 자, 그럼 표현적이 되는 것이 정서와 행위에 조응하는데 그 다음 즉 나와요. 상징화하는 것이 감정 자체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육체적 변화의 패턴이라는 거예요. 색깔로 바꿔서 표현을 해보면 예, 예 같은 거고요. 예, 예가 같은 것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다음으로 갈게요. 그러면 그렇게 관점을 보면 이 예를 들어서도 바로 잡아줄 수가 있겠죠.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육체적인 패턴, 변화, 그것, 대상 이런 것들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요 감정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문장이 조금 어려웠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얻어갈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시예요. 결국 예시 선생님 계속 수업 시간에 말합니다. 그것이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무조건 무슨 태도를 지녀요? 대응성 찾으려는 태도를 지니셔야 돼요. 예시라는 것은 대상을 개체로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이 두 대상은 같을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예시가 등장하면 반드시 좀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이거 좀 색깔 다르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져야죠. 맞죠? 예시가 등장하면 바로 어떻게 해줘야 돼요? 무조건 대응성을 찾으려는 태도. 요거 조금 지켜주시면 요거 좀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좀 지우고. 자, 그러면 계속 좀 더 가볼게요. 음악은 이러한 감정의 과정을 닮은 형식을 담고 있다. 따라서 즐거운 음악은 단순히 즐겁다는 감정을 직접 전달하는 게 아니라 즐거움이 생겨나고 확산되며 사라지는 과정을 리듬과 선율. 그럼 이것도 무슨 색이 되겠어? 만약에 정보 분류하면 빨간색이 되겠죠. 강약의 변화 이런 것도 뭐예요? 빨간색이 되겠죠. 그러나 인간의 감정은 단순한 생리적 변화로 환원되기 어려운 복잡성을 지니기 때문에 랭어의 주장에는 한계가 뒤따른다는 비판도 있다.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랭어의 입장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랭어는 뭐라고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표현은 작품 자체의 성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질을 어떻게 가질 수 있어요? 라고 했을 때 그걸 뭘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상징화를 가지고 이 성질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상징을 하는 대상과 조응을 이룹니다. 누가? 정서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작품 자체에서 성질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편 피터 키비 등의 인물이 있는 유사성 이론 진행에서는 이번에는 유사성 이론을 합니다. 랭어와는 다른 노선에서 예술 작품의 표현성을 설명을 한대요. 이들은 인간의 몸, 행동에서 표현적 성질을 탐지하는 우리의 자연적
경향성에 주목합니다. 자연은 뭐예요? 손대지 않은 그대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얘가 뭐 하는 거야? 표현적 성질을 탐지하려고 하는 거야. 본능이라는 거죠. 얼굴 표정, 목소리, 걸음걸이, 몸짓 등은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슬픈 표정이나 축 처진 자세, 울먹이는 목소리를 보거나 들으면 우리는 곧장 슬프다는 것을 안다. 이처럼 마음의 상태와 행위 사이에서는 개념적 연관성이 존재한대요. 그러니까 즉 표현은 뭐다 그러면 마음의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슬픔이라는 감정을 슬픔을 드러내는 행위를 통해 표현되고, 이 이론에 따르면 음악이 슬프게 들리는 이유는 음악이 지닌 형식적 특징이 슬픔을 경험하는 사람이 보이는 행동적 표현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뭐 다시 돌아와 라는 이런 노래를 했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게 슬프게 들려요. 그럼 그 이유가 뭐라는 거야? 보통의 슬픈 사람이 제발 돌아와 하는 행동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됐죠? 그러나 이 이론은 음악을 비롯한 예술 작품이 표현할 수 있는 감정을 특징적인 뭐에만 한계를 두고 있어요? 육체적 표현들로만 제한하고 있어요. 그래서 범위가 축소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표현이죠. 지금 예술과 표현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총 몇 명이에요? 4가지 학자들의 견해가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 학자의 견해는 뭐였어요? 내적 활동이었습니다. 우리가 직관을 통해 뭘 만들어요?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거 자체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표현이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작가의 감정을 물질적 대상을 뭘로? 매개로 독자가 동일시하는 과정이 뭐다? 표현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던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작품 자체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질이 들어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정서와 행위라는 관념적인 거죠. 관념적인 것과 누가요? 상징화할 수 있는 대상, 육체적인 것, 뭐 이런 것들이니까 관념이 아니라 물질적이고 구체적인 거겠죠. 이것들이 뭘 이루면서 조응을 이룬다. 조응이라는 거는 우리 3월 모의고사에도 나왔지만 조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표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마지막 사람은 이제 뭐예요? 육체적 행동과 뭐가 유사하다? 감정이 유사하다. 그래서 이걸 뭐라 보겠다? 표현이다. 요렇게 4가지로 예술과 표현의 관계를 정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윗글의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 예술과 표현의 관계에 대해 각각의 견해 제시했네요. 그 견해 한개 제시했나요?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자, 요것만 조금 기억해 주십시다. 문제 해결은 어떻게 한다? 한계를 극복, 즉 원인을 극복하는 관점에서 나오는 것이 뭐다? 문제 해결이다. 요 정도 신경 써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가의 이유입니다. 자, 2번 가.
우리의 일상적 경험과 예술 간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자, 아까 첫 번째 사람이 뭐라고 말했어요? 직관을 통해서 이미지를 만들고 그 과정이 표현이라고 했는데 이게 마치 뭐랑 똑같다는 거야? 일상적 경험과 이 직관의 과정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왜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자, 가장 무난한 거 고르면 되죠. 정답 몇 번이에요? 5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3번은요? 3번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계속 나옵니다. 뭐는 아니에요? 가의 이유가 아니에요. 맞는 말이긴 한데. 그래서 3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갈게요. 빈칸에 보기에 들어갈 내용입니다. 이것도 적용 창의적 사고를 조금 고려를 하면서 문제 풀면 될 것 같아요. 적용 창의적 사고가 뭐라 그랬죠? 그렇죠. 지문에 있는 추상적인 내용을 보기라는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는 겁니다. 예술가들은 실제하는 다양한 소재를 활용해서 자신의 예술적 감정을 드러낸대요. 예를 들어서 목탄, 물감 같은 다양한 소재 쓴대요. 나무, 돌, 금속 같은 다양한 소재를 쓴대요. 그리고 관객 또한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소재를 통해서 예술을 수용한대요. 눈으로 보거나 만질 수 있는 소재를 통해서 예술을 수용한대요. 자, 그러면 소통의 매개가 되겠다. 만약 이러한 소재가 없다면 예술가가 자신의 예술적 감성을 표현하거나 관객이 예술을 수용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다. 누구의 견해랑 가장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돌스토이의 견해랑 가장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럼 A 평론가의 관점에서 기억을 평가한다고 합니다. 기억이 뭐죠? 표현을 예술가가 창작 활동 속에서 행하는 내적 활동. 자, 이 문제 참 좋은 것 같아요. 표현을 뭐로 보는 거예요? 내적 활동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내적 활동을 보는 거에 문제는 뭐였어요? 물질적 요소의 측면을 배제했습니다. 자, 그럼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했어야 됐죠? 물질적 요소를 인정해줘야겠죠? 그게 뭐였는데요? 물질적 요소를 매개체로 쓰자. 자, 그러면 A 평론가의 관점에서는 기억을 어떻게 할까요? 비판하겠다. 보자. 자, 그럼 어떻게 비판해요? 예술과 본질과 직관의 관계, 예술 창작의 직관의 필요성,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과정, 예술 작품이 지니는 물질적 형식의 중요성. 정답 몇 번? 4번이 정답이 되겠다. 그 다음에 4번 문제 볼게요. 윗글을 읽고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고릅니다. 이것도 무슨 사고예요? 적용 창의적 사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문에 있는 추상적인 내용을 보기라는 구체적 상황에 적용시키는 겁니다. 화가 A 나옵니다. 몰아치는 바람, 흔들리는 나무, 솟구치는 나뭇잎, 이런 것들을 보면서 벅차오르는 환희를 내적 이미지로 형성했대요. 자, 그럼 환희 뭐예요? 직관이죠. 내적 이미지는 객관적, 내적 이미지 형성한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A씨는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려고 고민을 했는데 방법이 안 떠올랐대. 그래서 일반적으로 환희에 찬 사람들이 보여주는 얼굴 표정, 몸동작 등을 그림으로 나타냈대요. 누구의 생각이에요? 제일 마지막 문단에 있었던 것 같은데 피터 키비 등과 같은 인물이야. 맞죠? 그러면 얘네들은 뭐 하는 애들인데 감정과 육체적 모습이 유사하다고 본 겁니다. 두 개를 짬뽕 잘 시켜놓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작곡가 B는 가난과 질병 그리고 가정의 파탄이라는 얼룩진 불행의 한가운데에서 고통을 받고 있었고 자신이 느끼는 지속적인 슬픈 감정을 느린 박자로 천천히 진행되는 음악 형식으로 표현했대요. 자, 음악 형식이라는 대상과 자기의 슬픈 감정이 어떻게 돼요? 조응을 이루고 있네요. 자, 그럼 누구의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랭어의 관점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감상자 씨는 슬픔과 고통을 어떻게 했대요? 알아보았대요. 자, 그러면 톨스토이 관점에서 창작자의 감정을 독자가 동일시한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를 해보면 A씨 같은 경우에는 환희를 느껴서 내적 이미지를 형성한 게 뭐에 대응되는 거예요? 직관을 통해서 이미지를 형성하는 거랑 대응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표현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얼굴 표정, 몸동작 이런 것들을 그린 건 뭐랑 대응되는 거예요? 감정과 유사한 육체의 모습을 그린 거와 대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슬픈 감정을 뭘로 표현한 거예요? 음악으로 표현을 했네요. 자, 그러면 상징화죠, 상징화. 그래서 뭐랑 똑같은 거야? 감정이나 행위를 뭘로 표현을 하는 거야? 대상으로 표현을 하고 그걸 조응시킨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감상자 G의 알아차림은 뭐가 되는 거예요? 창작자의 감정과 그 다음에 독자의 감정이 동일시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명의 학자의 생각을 이렇게 적절하게 적용시켜 놓은 보기 문제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지금 선생님이 이제 이 문제를 분석해 보면서 조금 느끼는 거는 요거를 조금 시험 범위로 했었으면 좀 재밌는 그림이 나왔을 것 같은데 이게 조금 개인적으로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갈게요. 화가 A가 자신의 내적 이미지를 형성한 환희를 적절한 선과 색채를 찾아 그림으로 나타냈을 경우 크로체는 이를 표현이 아니라 전달을 목적으로 한 외적 구현으로 보고 있고 그렇죠. 왜요? 그림으로 나타냈다는 거는 물질적 요소죠. 크로체는 뭘 중시한 거예요? 내적 과정을 중시했어요. 그러니까 전달 표현이라고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표현이라고 안 보겠죠. 그래서 1번 맞는 말이다. 굉장히 좋은 선지네요. 2번 콜링우드는 화가 A가 몰아치는 바람, 흔들리는 나무, 하늘로 솟구치는 나뭇잎 등을 보며 형성한 내적 이미지를 얼굴 표정, 몸동작 등을 그린 그림으로 나타낸 것을 예술이라고 보겠군. 자, 그러면 보자. 내적 이미지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을 예술이라고 해. 콜링우드 뭐 하는 놈인데요? 서치 한번 가자. 나 기억이 잘 안 나네. 크로체와 콜링우드래. 자, 그러면 콜링우드는 누구랑 생각 똑같은 애야? 크로체랑 생각 똑같은 애입니다. 그러면 얘는 뭐만 예술이에요? 내적 과정만 예술이에요. 근데 그림으로 나타낸 걸 예술이라고 봤대요. 정답 몇 번? 2번이 정답이다. 3번 작곡가 B가 만든 곡을 감상자 C가 슬픔과 고통을 알아본 것에 대해 톨스토이 바로 나오죠. 예술가의 역할을 잘 수행했다고 보겠죠. 4번 감상자 C가 작곡가 B가 만든 곡에서 슬픔과 고통을 알아본 것에 대해 랭어는 곡의 형식이 슬픔과 고통으로 인한 육체적 변화의 패턴과 구조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군. 이거
랭어가 이야기한 상징의 의미랑 같은 것 같아요. 마지막 5번. 유사성 이론의 관점으로 볼 때 화가 A가 그린 그림에서 사람들의 환희를 알아본다면 이는 그림에 나타난 사람들의 얼굴 표정, 몸동작 등이 환희에 찬 사람들이 보는 행동과 유사하기 때문에 맞네요. 자,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 자, 그러면 4번 문제에서 우리가 조금 시사점이 뭐예요? 인물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관점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보기에 대응시킬 수 있어야 된다. 괜찮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 문제 같은 경우 볼게요. A가 어딨죠? 환기되는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1번 맞고요. 다음에 2번 간과한다. 간과한다는 뭐예요? 과자가요. 지날 과자예요. 그러니까 신경을 쓰지 않고 지나쳐버린다, 놓쳐버린다 이런 의미죠. 그렇죠. 놓치는. 됐죠? 자, 그 다음에 C 어딨노? 각인의 각자는 뭐예요? 새겨지다. 그러면 내 인식 속에 새겨지는 걸 의미를 하겠죠? 새겨지면 맞네요. 그 다음에 D 갈게요. D. 자, D 갈게요. 탐지하다. 성질을 탐지한다. 자, 그럼 성질을 인식하고 알지자겠지 당연히. 그러면 뭔가 행동에서 표현적 성질을 탐지한다, 인식한다 뭐 이런 거지. 근데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 인지한다가 아니라 어긋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네요. 헛소리죠. 전화 몇 번? 4번. 마지막으로 5번. 알아낸. 잠깐만. 오, 미안해요. 다시 갈게요. E를 봐버렸네. D를 봐야죠. D. 조응하다가 뭐예요? 조응하다. 조응은 조화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조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긋난 아니가. 정답은 4번 맞네요. 그 다음에 탐지하다는 인지하고 그러는 거니까 알아내는. 맞겠죠?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아, 이게 이제 해설이 좀 30분 이내로 끝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생각보다 이제 설명을 하다 보면 말이 길어져가지고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에서 4번 이렇게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